인조반정 이후 조선시대 내내 폭군이란 오명을 쓰고 내리막길 한 길만 걷던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일제강점기 이후 꾸준히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2012년 영화 광해로 크게 정점을 찍었지만 그만큼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게 계속돼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그동안 부각된 광해군의 긍정적인 모습은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설파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는 비전공자인 일반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해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자 중엔 그의 대표적인 업적인 실리외교는 실제론 눈치보기나 기회주의적 행태라 평가하고, 대동법 역시 광해군의 업적이 아니라 이원익이나 이덕형 같은 대신들의 덕분이라 설명하죠. 광해군은 오히려 대동법 시행을 부정적으로 여겼고 전국의 확대 시행을 막아 늦어지게 만든 원흉이라 인식하고 있고, 궁궐공사는 당연히 많은 페이지와 통계, 그리고 수치를 나열해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이에 소모된 자원을 보면 국방은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분노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와 대중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현상 자체를 회의적으로 여겨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리더라고 혹평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갑론을박의 분위기 속에서 끝도 없는 올려치기와 내려치기의 파도가 오늘도 요동친다는 것이고, 한쪽 면만 과도하게 부각해 서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해군은 정말 어느 한쪽의 주장처럼 조선을 구할 수 있었지만 폐위를 당한 비운의 군주였을까요? 아니면 미디어로 포장되고 미화된 폭군에 불과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그저 단순히 인조라는 역대급 런도모친 조와 더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든 똥과 설사 수준의 범부였을까요? 광해군은 당시 조야의 그 어떤 인물보다 명청교체기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성리학적 명분론에 빠져 전쟁을 자초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임진왜란 직후 대일 감정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고, 조총과 화약재료의 무역에 힘쓰는 등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릴 줄도 알았죠. 국방에도 힘써 보병 중심의 수성 위주 방어 전략을 채택했는데, 당시에 현실적이면서 국제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전차와 기병, 그리고 보병을 통합한 복합전술 운용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징집병들로 이런 복잡한 전투의 수행이 가능한지 우려했고, 험한 지형이 많은 조선의 특성상 전차의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됐죠. 게다가 전쟁 중 각 지역의 군마들이 거의 다 고갈돼서 대여진 기병군의 양성이 어려운 데다 쪼그라든 재정 상태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기후신설을 바탕으로 삼수병을 중심으로 한 보병 위주의 군사제도 개편이 이뤄진 것도 이유였고, 일본과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여전히 대치 중이란 인식에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해 북방에만 신경 쓸 수는 없었습니다. 또 수세적 방어 전략을 선택한 건 여진기병의 돌격을 맞아 야전에서 전투가 발생한다면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선조 말기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광해 11년 사르후 전투의 패전으로 더욱 확실해졌죠. 때문에 수성에 필요한 포수를 양성하고 화포를 비롯한 화기의 제작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광해군은 바로 여기에 힘써 집권 10년쯤 가면 각 도에 수천 명씩 포수를 확보했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서북 지역에 1만 명의 포수를 급파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쭉 염려했던 조총 사격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열이나 심열의 순차적인 교대 사격으로 사격 간의 간극을 없애는 훈련이 적극적으로 이뤄져 광해군 때를 전후로 포수의 연속 사격이 꽤나 능숙해졌는데, 때문에 사르후 전투 당시 갑작스런 기후 악화에도 불구하고 선봉에 있던 조선 포수들은 조를 나눠 연속적으로 사격을 가해 한동안 잘 버텨낸 것이죠. 사르후 전투 이후엔 광해군은 기존의 방식을 반성해서 병농일치가 아닌 분리를 통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우수한 병력을 키워 변방을 교대로 방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고, 명나라를 도와 파병한 일로 후금이 보복할 것을 염려해 나름의 대책도 세우게 됩니다. 파병군을 서북 지역에서 대거 징발했기 때문에 이곳에 생긴 군사적 공백을 하삼도와 강원도 총 4도의 병력으로 보충하고, 개성부와 경기 지역의 병력을 집결해 유사시 한양을 방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거기다 어렵게 병력이 만들어지면 대후금 방어를 위해 꾸준히 올려보내 오히려 수도의 방어가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훈련도감이 제발 이런 짓 좀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경포수를 마땅히 서쪽 변방으로 더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 도성안의 친병은 그 수가 3천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밤낮으로 궁성을 호위하는 것이 마치 어가가 거둥에 있을 때와 같이 문을 지키고 말을 전하는 일 등을 모두 이 무리들에게 책임지우기 때문에 조금 더 쉴 수가 없어 모두 크게 원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쪽 변방에서 의뢰 수자리를 서는 1초 외에 또 순변사의 장계를 인하여 특별히 더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내려보낸다면 궁성의 호위가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도 필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 내려보내야 한다면 궁성의 호위를 병조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번에드는 포수와 살수를 헤아려 줘야 할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왕이면 당연히 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듣게 되고 또 국방에 신경 쓴 건 명이나 후금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 계속해 먹으려고 그런 거라는 주장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기록으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고 광해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부적절하죠. 어쨌든 국방에 관한 일 말고도 경제와 민생 그리고 농경지의 회복, 황폐화된 국토의 개발, 그리고 줄어든 인구의 증가 등등등 전후복구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는데요. 문제는 광해군의 치세엔 줄어든 국가 예산과는 반대로 지출해야 할 일이 한도 끝도 없어서 조선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농경지의 규모부터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광해군 초기를 기준으로 전쟁 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적자에 허덕였고 국가 재정은 시작부터 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었죠. 인구 감소도 문제였는데 전쟁으로 인한 인명살상과 전염병의 확산뿐만 아니라 흉년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이때는 소빙하기가 절정을 이룬 17세기였고 이는 광해군의 치세 내내 계속돼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1608년과 9년엔 전국적으로 흉년이 발생했고 1619년과 20년엔 충청도와 전라도에 1622년엔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에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대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재정을 악화시킨 요인은 또 있었습니다. 세자 시절 책봉을 쉽게 받지 못했던 광해군은 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명나라는 적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닌 광해군의 왕위 계승을 문제 삼아 책봉을 거부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왕위 계승에 문제는 없었는지 왜 형인 임해군을 제치고 광해군이 왕이 됐는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죠. 즉위 전부터 정통성이 취약했던 광해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명나라의 인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때문에 사신들에게 인삼과 은을 뇌물로 뿌리게 됩니다. 사실 선조 말부터 명나라 사신들은 공공연히 은과 같은 뇌물을 요구했는데 광해군 때에 이르러 정치적으로 미묘한 상황이 겹치자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후로 이런 접대가 관행처럼 굳어져서 인조 초반까지 계속됐다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인데 어쨌든 이로 인해 명나라 사신과 태감이 한 번 올 때마다 적게는 수만 냥에서 많게는 6에서 8만 냥이 유출됐고 이는 당시 조선의 1년 국가 예산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불안해지자 국방비 지출도 증가했고 사르 후에 파병한 군대를 먹이고 입히고 지원하는 군비도 엄청났죠. 더불어 정권 말기에 가면 가도에 자리 잡고 온갖 행패를 부리던 모문용 때문에 지출해야 할 비용과 군량미를 더해야 했습니다. 이런 재정 지출의 강요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었지만 이 와중에도 계속 진행된 궁궐공사는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왕으로 인한 인재였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라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켰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경덕궁과 인경궁 두 궁궐의 규모만 합쳐도 경복궁의 10배 가량이었는데 여기에 자수궁의 건설을 더하고 경운궁과 창경궁의 수리까지 더하면 조선 말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대원군 때 중건은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이루어져 결국 지지 기반을 상실했고 대원군 몰락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었죠. 어쨌든 쓸 곳은 많은데 재정이 극도로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빵꾸난 예산을 메꾸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짜는 것 말곤 방법이 없었는데 이러한 현실은 이미 광해군 1년과 3년 재정 적자를 목격한 관리들이 걱정했고 예견한 일이었습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3년 동안 농사지어서 1년 먹을 저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나라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의 경비는 7만여 석인데 세입은 4만여 석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해조가 여기저기서 끌어모으고 있으나 오히려 부족한 숫자를 채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의 잡다한 차를 만약 조선이 오기를 기다려서 받아들이는 대로 지급해 줄 경우 그 군색한 상황이 평안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10분 줄여야만 거의 계속 이어갈 가망이 있습니다. 아껴 쓰지 않으면 재물이 손상되고 재물을 손상하면 백성들을 해치게 됩니다. 백성을 해치고서야 어떻게 백성을 보존하겠습니까? 지금 호조는 텅텅 비었고 각 관청이 모두 바닥에 났는데 위에서 검약하지 않는다면 부득불 회사에서 백성들을 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백성들이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이때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생각이 있는 위정자라면 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궁궐공사 같은 대역사를 무리하게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광해군이 그저 이런 상황을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공사가 지체돼 시간과 비용이 하염없이 늘어나자 잘못된 폐단을 빨리 바로잡고 공사를 끝내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도감의 일이 날이 갈수록 매우 해이해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제목이나 석재의 경우에 있어서도 간사한 폐단이 없지 않다고 하니 도감에서 다시 더 자세히 살펴 엄히 단속함으로써 허술해지는 일이 없게끔 하라. 이번에 연건하는 일이 비록 신궁을 조성하는 일이라고는 하나 공사를 돕는 미포나 장인세포, 조도사가 올려보낸 물건, 전결해서 거두어들인 포목을 합치면 그 수가 어찌 8,000동만 되겠는가. 이만한 재력을 가지고도 공사를 끝내 기약이 까마득하기만 한 채 헛되이 소모되는 수요가 한없으니 이렇게 된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겠다. 다시 더 단속해 절약하면서 속히 완공시키도록 하라고 도감에 이르라. 어쨌든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고 전후복구에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먼저 이뤄져 재정과 병력이 안정적으로 보충돼야 했고 이는 국가 예산의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은광 개발과 화폐의 사용 및 유통, 그리고 상공업을 진흥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경지를 확대하고 양안의 작성 및 은결을 색출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되었죠. 이런 개혁 방향에 맞춰 광해 2년 호패법이 시행됐는데 놀라운 건 실시 전에 이미 백성들이 소문만 듣고도 군역에 자진 편입돼서 병력 자원이 보충됐으며 훈련도감의 봉족이 채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영모 사건이 얽히면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게 문제였습니다. 군역을 회피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이 대규모 옥사의 원인이 되었고 관찰사의 장계를 보면 호패법 때문에 백성들이 역도를 많이 따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광해군은 전 계층적인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고 판단, 호패법을 중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곧 세금이 부과되고 군역으로 징발당한다는 뜻이었고 이를 피해 도망과 유랑도 힘들어지며 신분 확인이 쉬워져 연좌제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요. 전쟁과 그 후유증에 지쳐있던 민심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었죠. 같은 이유로 전국의 농경지를 확인하고 은결을 색출하는 양전사업 역시 꾸준히 시도했지만 끝내 대대적이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통상적인 실행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간의 비협조는 말할 것도 없었고 조사관으로 임명된 관리들의 채직 현상 또한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개혁에 실패했지만 광해군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했는데 공로비와 유랑민을 이용해 병력 자원으로 편입했고 버려져 있는 해안가를 개발해 마을을 형성하고 이들 또한 재정과 병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죠. 또 지방에는 경차관을 파견해 다펌을 조사하는 등 부분적이나마 양전 사업에 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한참 부족했고 결국 광해 9년에 가면 비록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통해 정확한 농경지의 확대 수준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힘써 노력했으니 전국의 농경지가 광해 3년 55만 결 수준에서 최소 61만 결은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20%의 세금을 더 걷자는 논의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측정하지도 않고 가정에 근거해 세금 징수를 추진할 수는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만 했죠. 그것이 바로 조도사의 파견과 분호조의 운영, 그리고 공명척과 납속책의 발행이었는데 흔히 이것들을 두고 광해군 때의 패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전쟁 때나 실행하던 걸 전후에도 쓰는 정신나간 정책이라고 비난하지만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권 초기 구조적인 개혁들이 실패한 마당에 여전히 계속되는 재정난의 해결을 위해 현실적이면서 검증된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조 판서 황신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조도일사는 나라의 채무에 방해로 올 뿐 단지 눈앞에 급한 것만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에 닥쳐 군색하고 다급하게 시전에서 근거도 없이 빼앗는 일에 비하면 이 방법이 약간 낫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각사가 한결같이 고갈되어 해당 관원은 단지 빈 창고만을 지키고 있으니 만약 조도에서 조처하여 갖추는 것이 없다면 어디에서 가져다 마련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선조 때도 마찬가지여서 전쟁 직후 조도사나 도군별장 등을 폐지하지 못하고 운영했던 것과 같은 이유였죠. 그만큼 광해군 정권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궁여지책을 선택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마치 토목공사에 미친 광해군이 궁궐을 짓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한 근거로 사용되곤 하지만 이는 다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마련된 재원이 궁궐공사에도 사용되긴 했지만 국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쓰였다는 설명이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일단 명나라 사신의 접대에 상상 이상으로 많은 자원이 소요돼 여기에도 사용했고 군량을 마련하고 수송하는 일, 무기를 제조하는 일, 그리고 전쟁 물자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됐기 때문에 궁궐공사만을 위해 추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인조 정권이 규정했듯 폭군 광해의 개인적인 수탈이 문제가 아닌 재정의 축소와 수요의 증대라는 당시에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이었죠. 물론 궁궐공사를 위해 추가 세금을 징수할 때 조도사와 도군별장, 내수사와 대군방 등이 혹독하게 백성들을 수탈했고 심지어 양반들과 지방관청에도 피해를 끼쳐 지방관이 이들의 처벌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궁궐공사 역시 광해군의 부정적인 면을 더 과장하는 식으로 부풀려지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록에 기록된 사관의 평가나 단편적으로 나오는 공사 비용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 일기는 일정한 사료 검토가 필요한 자료이죠. 이때의 실록은 유독 사관의 평가가 많이 기록돼 있고 전반적으로 악의적인 서술이 강하게 남아있어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조차 비아냥과 비판 혹은 비난하는 등 부정적으로 기록하는 경향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이 아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중국 군대와 우리 군대가 한꺼번에 패전하는 바람에 수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어 골목골목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하니 그 기상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바로 군신상하가 편하게 앉지도 목구멍으로 밥을 삼키지도 못할 때입니다. 한이 답하기를 당초 군문에서 자문과 경문이 왔을 때 이미 오늘과 같은 화가 생길 줄 알았었다. 군대를 보충하고 군량을 계속되는 등의 일을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라. 계산은 형편을 봐가면서 헤아려 처리하겠다 하였다. 처음에 왕은 중국을 돕는 군대를 보내지 않고 암암리에 성패를 관망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에 이르러 자신이 선견지명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관의 논평 속 공사와 관련된 백성들의 고통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당시를 기록한 다른 야사나 전현직 관료의 문집 등에선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은 교차 검증이 어려운 형편이고 대신 매관매직이나 독단적인 정국 운영, 측근 비리와 인사전횡 등 국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관이 기록한 공사 비용과 물자의 사용도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장 없는 100% 사실이라고 쳐도 한 달이나 1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한 추정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소비의 양이 1년 내내 똑같다는 것도 추정이고 당시 국가 예산의 총합을 알기 어려운데 이것마저 추정치로 놓고 계산을 하면 총 공사 비용은 더 오차가 심한 부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궁궐공사를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다른 학자와 논문 등에서도 이런 단편적인 기록으로 전체 공사 비용을 유추하는 건 회의적으로 판단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대동법에 관한 내용으로 광해군을 비판하는 것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민생 현안을 언급하며 대신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그 결과 2달 만에 담당 기관이 설치될 수 있었습니다. 대동법은 바로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세금과 유역의 경감을 목적으로 광해군이 자문을 구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게다가 대동법은 애초에 광해군과 신하들의 시각차가 존재했는데 광해군은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혜택이라 생각했지만 이원익이나 이덕형, 이항복 같은 대신들은 근본적이면서 항구적인 개혁법으로 인식했고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다른 신하들과 지방의 사족 및 지방관들은 극렬히 반대했죠. 하지만 경기도에서 실시한 법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유용하다고 판단한 많은 백성들과 유생들의 간곡한 호소가 있자 광해군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자신의 입장을 밀어붙일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흔히 말하듯 대동법이 신하들의 덕이라면 광해군의 개혁 실패 또한 왕을 충분히 돕지 않은 신하들의 탓이며 지나친 궁궐공사 역시 왕을 막지 못한 신하들의 탓이라는 말도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모두 시대적인 한계와 군주의 역량,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합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잘한 건 신하의 덕이고 못한 건 광해군의 탓이라는 지적이 과연 정당한 평가인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을 실시하고 폐지를 만류하는 대신에 의견을 존중하며 민심을 헤아려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왕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장장 100년에 걸친 세금 개혁의 시작을 광해군이 단행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와 반발, 그리고 존폐의 위기도 있었지만 끝까지 유지시킨 공도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광해군은 공과가 뚜렷해서 다른 역사적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고 있는데요. 전후복구 차원에서 실시했던 여러 개혁 정책들과 외교와 국방에 쏟은 노력, 그리고 당대의 그 어떤 조선인보다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이후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 어느 정도 대비한 점을 보면 선견지명이 있어 보이죠. 여기에 무너진 사회 질서와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삼강행실도를 편찬했으며, 전염병이 만연한 현실을 구제하려 동의보감을 편찬했고, 화재를 당한 수도의 백성들에게 부역을 면제하는 등 애민정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역시 엄청났죠. 군신 간의 소통이 극도로 적어서 불통의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재위 내내 신하들과 정치 토론을 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인 경연이 10번 정도에 불과한 반면, 지나친 숙청을 단행해 자주 친국을 열었으며 공포 정치를 장기간 유지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죠. 성리학 세계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패모논의와 명나라를 배신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론이 분열돼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국정마비 수준으로 빠졌는데, 뿐만 아니라 반대파를 다 내치면서 측근 관리도 못해 이들이 부정부패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 불공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신과 무속에 빠져 재정을 악화시켰으며, 최악의 실수는 누가 뭐라 해도 궁궐공사였죠. 국가의 주요 수입원 중 전세를 제외한 군포나 공납의 총액을 알기 어려워 당시 국가 예산의 총합을 추정하긴 어렵지만, 관련 연구자들의 의견은 궁궐공사에 매년 적어도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웠던 국가의 재정은 더 나락으로 가서 민생과 경제가 파탄났고, 백성들의 고통은 이로 인해 더 심화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산을 갖다 쓰고도 부족했던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미쳤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했는데요. 매관매직과 신분을 사고 파는 것은 애교였으며, 감옥에 갇힌 죄인이나 역적에 준하는 정치범이라도 돈만 주면 풀려났고,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돈만 내면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았으며, 재난과 전쟁 등 국가 비상시를 위한 예비비를 꺼냈었고,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사르오 전투의 유족 위로금마저 국가 경비로 사용해버렸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광해군이 당시에 급박했던 국제 정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시급하게 필요한 일 역시 국방과 외교, 내치 등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했음에도 궁궐병에 걸려 막대한 국력을 소모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재정이 극도로 부족했던 시기에 아껴 쓰지는 못할 망정 엄청난 추가 지출을 더 발생시키면서 말이죠. 때문에 어느 한쪽을 보고 폭군이다 아니다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확실한 건 단순히 폭군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 집권 15년간의 공과를 종합해보면 공보다 과가 더 크진 않았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까운 건 패위 그 자체가 아니라 잘할 수 있었는데, 당대에도 지금도 폭군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군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선조의 아들들 중 유일한 정상인이었던 광해군조차 마음속에 삐뚤어진 본성이 숨어있던 것은 아니었나 의심이 생길 정도이죠. 아니면 세자 시절 16년간 선조가 만들어 놓은 트라우마 때문에 광해군이 이 지경이 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광해군은 이미 즉위하기 전부터 백성들은 물론 당파를 초월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명실상부한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때문에 취약한 정통성을 불안해하거나 성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걸 부채질한 것은 세자 시절도, 그리고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도 명나라가 책봉을 거부하며 광해군의 왕위 계승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후 광해군의 행보를 합리화할 순 없을 텐데요.
광해군은 그저 조선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의 필부가 아니라 일국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인조반정의 의의나 진정한 혁명 여부 따위의 논쟁은 제쳐두고라도 폐위와 쿠데타의 명분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인조는 즉위 후 곧바로 전국의 조도사 6명을 처형하며 광해군 정권과 단절을 선언했지만 이건 보여주기식 쇼는 아니었나 의문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미천했고 정말 문제가 있어서 원성을 샀던 인물들을 제외하고 윤수겸이나 이창정 등 광해군의 관리들은 인조 정권에서도 비슷한 직책에서 중용되었으며 분호조는 5년 뒤에나 혁파되었고 그마저도 관양사, 찬핵사 등으로 이름만 바꿔 지방에서 재정 마련을 위해 유사한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악화됐을 때 이를 타개할 방법은 그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죠. 게다가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인조는 물론 그 이후 조선 후기의 왕들도 대동법과 호패법 그리고 양전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갔는데 이것들은 모두 폭군이라고 불린 광해군이 재정위기와 국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광해군은 폭군이라고 하거나 성군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애매했던 왕은 아니었을까요?